정부가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현금성 복지 예산 늘리고 소비 쿠폰을 대거 지급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거셀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윤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3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도 발굴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분야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포함된 복지 분야는 10.7% 늘어난 199조 9천억 원, 산업에너지 분야는 22.9% 증가한 29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중심이 된 한국판 뉴딜의 21조 원, 이를 뒷받침할 R&D에도 27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는 26조 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크게 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 총 지출보다 72조 8천억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 839조 원에서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한 뒤 이후 가파르게 늘어 2022년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24년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예산 사업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 80만 개로 늘리는 정책, 소비 쿠폰과 4대 바우처를 국민 절반인 2,3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도 이런 논란을 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내년 초 슈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평가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에 의한 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실제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적극적인 재정, 상황인 만큼 이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이 내년 국가 채무가 900조 원이고 재정 적자가 110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우려되는 건 없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몇 년 내로 60% 선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그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정도로 빨라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편 증세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세금 확보를 위한 작업 등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으로 200조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질 낮은 공공일자리 양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예산들이 활용돼야 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경제 성장이
추정치를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 있어서는 통계적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령 연령대에 있어서의 단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현재까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정부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민간에서의 새로운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재정의 사용에 비한 효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의 총량적인 확대와 함께 또 하나의 우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통계적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민간의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5천억 원 규모의 이게 외식과 숙박, 소비 쿠폰 발행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이 소비 진작을 위한 취지로 여겨지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비 쿠폰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은 소비 쿠폰을 나눠준 것과 동일한 정책인데요. 재정을 쓴 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쓰는 이유는 그 재정에 사용된 돈 이상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흔히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현재와 같은 소비 쿠폰들은 그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 편성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실제로 자본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등, 그리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와 연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현 교수였습니다.